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 시작하겠습니다. 10월의 첫 거래일이었습니다. 국내 증시 파란불을 켰죠. 미국 뉴욕 증시가 중동 전쟁 위기감에 큰 폭으로 밀린 터라 우리 시장도 장 초반에 크게 밀린 가운데 시작을 했는데요. 이내 낙폭을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또 오후장에서 낙폭이 확대되는 모습, 약한 수급적 체력을 여지없이 드러낸 하루가 아니었나 싶고요. 삼성전자 많이들 보셨죠? 장중 6만 원 선이 깨지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장 분석 지금부터 천천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10월 장이 이제 펼쳐졌습니다. 예. 네, 기대 반, 설레임 반. 같은 말인가요? 안고 시작을 했는데 이게 또 변수가 발생을 했네요. 예. 전쟁이라는 변수가 또 한번 발생을 했는데 오늘 장 어떻게 보셨는지요, 최 대표님? 예, 일단은 뭐 저희가 휴일을 좀 쉬고 왔습니다. 그리고 휴일 전날까지만 하더라도 일본 증시가 2%대 반등을 했고요. 그리고 미 증시도 마찬가지로 좋은 흐름도로 좀 마무리가 됐었는데 막상 국내 증시가 열리는 오늘장을 기점으로 해서 미 증시는 좀 조정을 나왔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간밤에 이란의 이스라엘 폭격이 좀 있었고요. 뭐 그와 더불어서 이제 미국의 항만 파업이 있었고 전반적으로 실적 논란 부분들도 좀 불거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출발은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1%대 약세 출발을 했었고요. 그 와중에서도 뭐 전쟁 리스크에서 이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군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뭐 해운주라든지 유가 관련된 종목군들은 급등 출발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고,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좀 가질 만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장 출발하는 그 시점에서 59,900원대까지 갔습니다. 뭐 다행히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일단은 6만 원대 위에서 끝내주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여전히 삼성전자에 대한 뭐 실적에 대한 노이즈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향후 성장성에 대한 노이즈도 분명히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보시게 되면 개인들만이 지금 9,800억 순매수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3,000억 순매도가 좀 나왔었고 기관들 같은 경우는 7,000억 정도의 순매도가 좀 나왔습니다. 그나마 좀 더 반대의 움직임들을 좀 보시게 되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개인이 213억 정도 순매도가 나왔고 외국인들이 200억 정도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반면에 기관들 같은 경우 이제 400억 정도 순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일단은 코스닥 지수는 코스피 대비해서는 좀 견조한 모습도 좀 보여줬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오늘 밤에 있을 테슬라의 3분기 인도량 발표가 예정이 돼 있었던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다행스럽게 코스닥 시총 상위라고 할 수 있는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에코프로가 한 3% 내외의 상승 흐름들을 좀 보여줬고요. 바이오 쪽이 최근 들어서 단기간의 상승 부분들로 인해서 약간은 좀 피로감들이 좀 누적이 돼 있었던 상황들이었는데 그 와중에서도 이제 알테오젠이 한 2%대에 대한 반등 흐름들을 좀 보여주면서 시장을 좀 견인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다만 앞서서도 우리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지수인가 싶을 정도로 오전장의 분위기와 오후장에 대한 분위기 그리고 장 막판의 분위기가 상당히 좀 갈리는 그런 움직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국내 증시 여전히 안도할 수 없는 그와 더불어서 내일은 또 우리나라 또 휴장입니다. 그리고 중국 여전히 휴장인 상황이고요. 그리고 오늘 오후장에 국내 지수가 좀 빠졌던 가장 큰 요인들 시장에서 이야기가 화제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내용들을 좀 보시게 되면 일단은 장중에 이란이죠. 이란이 폭격을 한 이후에 추가적인 보복 조치는 없을 수 있다라고 했었는데 그 부분들을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받으면서 우리는 이제 보복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까지 전달이 되면서 국내 증시 막판까지 좀 변동성을 좀 키워줬었는데요. 뭐 오늘 밤도 마찬가지로 이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미국에서 항만 파업이 지금 47년 만에 지금 열린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미국 증시에도 어떻게 반영이 될지 그리고 좀 더 넓은 구간들로 좀 놓고 봤었을 때 미국의 대선의 향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들이 지금 한두 개가 아닌 이상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지켜보셔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좀 마무리가 됐다라는 거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출렁이는 가운데서도 저는 이제 장 막판에 확 더 낙폭이 확대된 이유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이걸 수급적으로 보면 본부장님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장 막판에 보니까 사실 선물 쪽도 좀 크게 움직였던 게 있는데 이제 원래 기관에서 투신하고 보험이 그렇게 선물 거래가 그렇게 크게 없는데 오늘 장 막판 선물 거래 좀 크게 나왔고요. 매도로 좀 쏠려 있는 상태고 그리고 현물 쪽에서는 삼성전자, 그다음 SK하이닉스, 정지전자 위주로 그냥 매도를 많이 한 거죠. 매도 많이 했는데 보통 이게 차익 거래라고 하면은 선물 매도하고 현물을 사야 되는데 현물 사지 않은 걸로 봤을 때 차익 거래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공모펀드들은 차익 거래하기 쉽지도 않은 상태고 그리고 저는 이제 국내 증시 보면서 이번 보면서 약간 어떤 걸 느꼈냐면 도대체 우리나라 증시는 도대체 근본적으로 문제가 뭐냐.
도대체 중국 밀리면 중국의 영향력이 많으니까 밀리고 중국 오르면 중국으로 돈 쏠려서 밀리고 이게 계속 밀리기만 하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제가 이제 계속 강조했던 거는 뭐냐면 8월, 9월, 10월 때 거의 비슷하게 타이밍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조 PMI 나올 때쭉 무조건 밀렸던 그런 네.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9월 중순 말 지난주에 출연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제조 PMI 때 조심하자. 올라오는 건 즐기는데 제조 PMI 나올 때쯤 해서 우리가 차익 실현해서 현금 비중 갖고 있자라는 얘기를 계속 지난번에 드렸고 지금 계속 드리고 있는데 네. 사실 제조 PMI는 크게 뭐 영향을 많이 안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전쟁 이슈로 다 묻혔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물론 전쟁 이슈 뒤에 또 얘기는 드리겠습니다만은 저는 이스라엘이 좀 강하게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이란의 서로 입장이 좀 다릅니다. 이란은 어떻게 좀 대화를 잘 해보려고 하는 입장이고 왜냐하면 정권도 바뀌었고 물론 하메네이라는 최고 지도자는 같지만 대통령 외교와 군사를 담당하는 대통령이 온건파로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미 민주당이 만약에 다시 들어오면 민주당이 정권을 계속 잡고 있으면 사실 옛날에 오바마 때 핵합의했던 그 분위기가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란 좀 보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전혀 다르다. 이스라엘은 네타냐후가 여기서 전쟁 멈추면 네타냐후는 정권 전복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네타냐후가 올해 사실 어떻게 이 정권이 계속 됐냐면 이스라엘 네타냐후 보면 이스라엘이 뭐 민주적인 국가로 여러분들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거의 북한 김정은하고 똑같거든요. 네타냐후는. 네. 그리고 올해 사법부 무력화 시켜가지고 이스라엘에서 10만 명이 모인 대규모 시위가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네. 그거를 한 번에 이 전쟁으로 다 전부 다 네타냐후가 다 이걸 다 종결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스라엘은 전쟁을 원합니다. 계속해야 되고요. 그래서 멈추면 네타냐후는 실각합니다. 그래서 절대 이스라엘은 멈추지 않을 거다라는 거 다시 한번 얘기 드리고 그거 관련해서 좀 내용을 좀 계속 얘기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계속 시장 좀 보시고 보고 있다가 고용지표랑 삼성전자 잠정 실적 좀 확인하고 잠정 실적까지 확인하고 좀 다시 한번 비중 확대해 볼지를 좀 고민하는 게 맞지 않나 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10월에 장이 시작된데 반 소장님 이제 이번 주는 좀 특수한 게 핑퐁식으로 하루 했다가 하루 쉬었다가 지금 이런 주란 말이죠. 그러니까 조금 더 변동성이 컸나 이런 생각도 갖게 되고요. 네, 체감상 변동성은 좀 많이 컸죠. 네. 이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상황을 통해서 반영받아도 지금 시원치 않은 상황에 정치적이든 사회적인 그 분위기에 따라 또 그 반영을 받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그 계속 좀 길게 이어갈 수 있는 모멘텀이나 이게 지금 계속 좀 부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지금은 뭐 좋은 내용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나쁜 내용이 나온다 하더라도 좀 더 거셀 수 있긴 하겠지만 일시적으로 좀 잠재울 수 있는 분위기도 같이 좀 연출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증시에 대해서는 연속성은 굉장히 떨어진다라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겠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아쉬운 부분들일 수 있는데 좋은 거는 디커플링 받고 나쁜 거는 커플링이고 이런 지금 국내 증시의 상황에서 연출이 되는 것은 즉 대외적인 변수든 여러 가지 뭐 지정학적 리스크든 여러 가지 좀 요인도 있겠지 하지만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부분들도 좀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투자 심리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는 결국은 지금 국내 증시의 매력도를 느낄 만한 요소들이 지금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연속성이 계속 좀 아쉬울 수밖에 없겠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다음 주 때 이제 휴일이 또 남아 있다 보니까는 좋은 내용이 나온다 하더라도 또 브레이크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후 다시 또 재개돼서 좋은 흐름들이 나온다 하더라도 또 주말이 껴있기 때문에 계속 좀 브레이크 걸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는 너무 좀 뭐라 해야 되나 한 번에 그 비중을 크게 실어가지고 매수를 하기보다는 기간을 어느 정도 두고 좀 잔잔하게 천천히 바라보면서 그 중장기적 관점으로 좀 투자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너무 좀 무리하게 투자를 하시기에는 지금은 좀 여러 가지 변수들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이 점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영화 대사에 이런 게 나오죠.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된다라는 말이죠. 지금 약간 일부러 문제를 삼으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만큼 증시에 악재가 더 크게 반영되는 지금 이런 기미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중동 전쟁, 우리가 전쟁이라는 걸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인 거잖아요. 그냥 발생하면 맞닥뜨려야 되는 건데 지금 중동 전쟁 어느 정도 증시에 리스크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표면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단계 좀 끝나지 않겠느냐라는 관점으로 지금 보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간밤에 있었던 이란의 미사일 발사를 좀 보시게 되면 다행스럽게 언론 관련된 뉴스들을 보시게 되면 인명 피해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이란이 조심스럽게 타격을 하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지난번에도 한번 어떻게 보면 이제 약속 대련이라고 하겠죠, 우리가.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뭔가 이제 액션만 취하는 쪽으로 서로 명분을 찾아가는 그러한 이제 분쟁이 좀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 요번 같은 경우도 이란은 그런 쪽으로 조금 포커스를 좀 맞추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생각보다 이란의 강경 발언들이 오후장에 좀 나왔던 상황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오후장 국내 증시도 물론뿐만 아니고 이제 전반적인 아시아 증시가 항생을 제외하고 나서는 다 이제 약세 흐름들로 좀 진행이 됐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스라엘이 뭐 지난번처럼 이제 이란의 보여주기식에 대한 이제 보복 조치만 좀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은 생각보다는 좀 잠잠하게 좀 넘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관점인데 대신에 이게 또 장기화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나서 계속적으로 뭐 헤즈볼라에 대한 이제 주요 인물들을 또 요격하는 그리고 이제 암살하는 이제 그런 시도들이 계속 나왔었을 때 이게 종결이 되는 것들이 아니고 계속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앙금이 쌓인 상태에서 소규모 충돌이 좀 일어났었을 때 네. 시장에서 이제 느끼는 좀 피로감들은 상당 부분 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란의 후속 조치가 현 시점에서는 우리가 이 전쟁을 바라보는 마지막 트리거가 되지 않겠느냐, 마지막 포인트가 좀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단은 주식을 많이 다루기 때문에 주식시장 입장에서 보면 지금 최 대표님은 단기성 예. 어떤 돌발 변수 정도에 그칠 것이다라고 보고 계시는 것 같고 조금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신 분이 있을까요? 저는 좀 더 덧붙여서 말씀을 반 소장님, 드리겠습니다. 네. 예. 이게 지금 그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관련된 지금 이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됐잖아요. 네. 근데 이게 미국 대선 토론 전에는 좀 잠잠했습니다. 네. 근데 토론이 끝나자마자 갑자기 불이 붙어가지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쪽도 난리가 났었고 지금 이스라엘 헤즈볼라 간에 지금 크게 좀 영향을 받았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는 지금은 여론이 해리스 쪽으로 기울다 보니까 좀 그 굉장히 좀 폭탄을 많이 날리는 것처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그냥 그 정치적인 의도가 아닌가, 그러니까 미국 대선에 좀 어느 정도 영향을 맞춰가지고 좀 의도를 보인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란 쪽에 대해서 지금은 뭐 이스라엘 쪽이 좀 지나치게 뭘 하지 않는 이상은 오히려 지금 자기네들을 좀 두고 보겠다라는 형태를 지금 제스처를 취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는 지금은 오히려 이게 장기적인 부분들도 없을 수 있겠다는 걸 좀 예측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전면전이 일어나게 된다면 큰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미국 대선 전까지는 전면전 그리고 5차 중동 전쟁까지는 안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전쟁이 불러일으킨 여러 나비 효과가 물론 주식에도 있지만 여러 자산들에도 지금 영향을 미쳤어요. 국채 가격은 수요가 많아질 거라는 예상에 지금 가격이 뛰었습니다. 금리는 떨어졌고요. 금값 올랐죠. 국제유가 급등했죠. 자, 이런 자산의 변화도 이제 2차, 3차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본부장님. 그러니까 이게 더 이제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면 아마 달러가 더 폭등할 가능성이 좀 있고요. 달러가 제일 먼저 움직이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국채, 그 다음에 금으로 이제 이렇게 딱 움직이는 패턴이 같은데, 일단 이게 어느 정도 끝나려면 잘 끝나려면 이란, 이스라엘이 어떤 보복을 어느 정도 형태로 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네. 여기서 만약에 이스라엘이 좀 세게 쳐버리면 이제 이란이 겨우 이제 온건파가 정권 잡았는데. 문제는 이제 예전에 원건파 때 오바마 대통령하고 그때 이제 핵 합의해서 분위기 좋게 잘 갔다가 트럼프가 대통령 되자마자 이걸 다 엎어버렸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도 이제 강경파들이 다시 득세하고 그러다 보니까 로하니 대통령 물러나고 나서는 이제 라이시가 대통령이 됐을 때는 거의 최악의 국면으로 갔다가 라이시가 뭐 이렇게 사고로 죽었지 않습니까? 헬기 사고로? 네, 헬기 사고로 죽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겨우 이제 다시 원건파 대통령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사실 하메네이 자체는 원래 이제 이란 혁명수비대랑 같은 운명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강경한 입장입니다. 근데 그 밑에 있는 이제 대통령이 일단 어느 정도 성향을 좀 어느 정도 발휘하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여기서 세게 때리면 이스라엘이 만약 세게 때려버리면 이란은 다시 또 입지가 약해진 거죠. 원건파 입지가. 근데 이스라엘을 과연 세게 때릴 것이냐의 이제 문제인데 이스라엘을 세게 때리길 원하는 상황이긴 해요. 근데 이걸 세게 때린다 그래서 이란하고 당장 전쟁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란 사이에 이라크가 있고요. 이라크는 사실 현재 미군이 지금 있는 상태고 실제로 이란이 미사일 쏠 때 이라크에서 요격을 많이 했어요. 이라크에 있는 미군들이 먼저 요격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이 요격한 건데 이제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하자면 사실 이스라엘도 이란을 지금 당장 세게 때려서 분위기를 뭐 이렇게까지 갈 필요는 없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만은 과연 이제 이스라엘이 그렇게 할 거냐? 근데 이스라엘은 지금 전쟁이 계속 필요하고요. 필요한 이유는 네타냐후 총리가
다시 한번 얘기 드리면 네타냐후 총리가 지금 계속 독재 정권 있는 상태고 독재를 계속하기 위해서 올해 초에 사법부를 무력화시켰어요 거의. 그러니까 사법부가 자기를 어떻게 할 수 없게끔 다 만들어 법으로 다 바꿔놨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이스라엘 국민들이 전 국민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뭐 네타냐후 총리 물러나라까지 했는데 거기서 이제 하마스가 터져버린 거죠. 그러면서 다시 네타냐후한테 다시 이제 지지가 다시 온 거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만약에 이스라엘 여기서 이제 적당히 끝나버리면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가 다시 물러나야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어떻게든 유지할 건데 제가 봤을 때는 방향이 이번에 레바논 헤즈볼라 때리고 그 다음에 이제 후티 반군일 텐데 이제 요거 지나고 다 없으면 그때부터 이란일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얼마나 세게 때리냐. 여기서 세게 때렸는데 정말 좀 세게 때려버리면 저는 약간 이게 좀 세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서 이란이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실제로 봉쇄를 안 한다고 해도 봉쇄하려는 액션만 대충 나와도 유가는 급등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까지도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 유가가 현재 지금 70달러까지 현재 WTI는 지지받고 70달러대 위로 네. 다시 올라섰죠. 지지받고 지금 살짝 올라왔거든요. 올라왔는데 어차피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이제 홍해 쪽, 이렇게 물류 쪽은 사실 후티 반군이 그렇게 많이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다만 물류가 영향을 받고 있는 게 동부 한만 파업까지 이제 겹쳐서 이제 그렇게 된 걸로 좀 보여지고 있어서 저는 일단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고 저는 이스라엘이 얼마큼 세게 때리느냐에 따라서 네. 결과가 좀 바뀐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지지율이 올라가면 이란도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정치적인 역학 구도까지 감안을 한다면 굉장히 복잡한 방정식을 지금 돌려야 될 것 같은 상황입니다. 더 복잡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오늘 장 초반에 삼성전자 주가 보셨다가 깜짝 놀랐다 하시는 분들 많았습니다. 앞에 오자가 찍혔거든요. 글쎄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일단 오늘 삼성전자 뭐 소폭 약세로 거래를 마치긴 했지만 장중에 오자를 찍었다는 데 상당히 충격이 큰 것 같습니다. 예, 그쵸.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최 대표님. 일단은 뭐 상징적인 의미로 놓고 봤었을 때 6만 원을 깼다라는 거는 사실은 삼성전자의 시각도 안 좋긴 하겠지만 절대적으로 국내 증시에도 도움이 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현재 지금 삼성전자의 문제점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제 고찰이 좀 필요한 시점이에요. 오늘 왜 전쟁 때문에 이렇게 오자를 찍은 걸까? 전쟁 충격이었을까요? 일시적인? 뭐 일단은 뭐 그 부분도 담겨져 있겠죠. 근데 이제 전일자의 엔비디아에 대한 하락 부분들도 어느 정도 네. 반영이 됐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부분들 여전히 해소가 되는 게 하나도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알게 모르게 우리가 이제 다음 주면은 삼성전자의 또 예상 실적 발표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들인데 네. 시장에서 과연 2분기의 깜짝 실적에 준하는 또는 현재 지금 6만 원대 초반대까지 빠져 있는 삼성전자의 주가를 좀 버틸 수 있을 만한 실적이 발표가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한 불확실성 당연히 가지고 있을 거고요. 그리고 여전히 엔비디아 HBM3E에 대한 퀄 테스트 통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이 경주마 들어오기 전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보시면 뉴스들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평택 쪽에서 일단은 퀄 테스트 중간 테스트는 좀 통과가 됐다라는 뉴스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근데 다만 이제 시장에서는 중간 테스트가 중요한 게 아니고 최종 테스트가 통과가 돼가지고 본격적으로 이제 엔비디아 퀄 테스트 안쪽으로 좀 들어가야 되는 그러한 이제 목표점을 달고 있는데 그 부분들이 계속 지금 지연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사실은 삼성전자 HBM과 관련된 그리고 엔비디아 밸류체인 안으로 들어가고자 했던 얘기들을 어떻게 보면 우리 이 경주마를 통해서 뭐 2월달, 3월달 에도 계속 쭉 이야기해 왔던 것들이고 정말 한여름 그때에도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찬바람이 좀 불어오게 되면 본격적으로 HBM에 대한 생산이 좀 들어가면서 그래도 SK 하이닉스 대비해서 마이크론 대비해서 좀 늦기는 했지만 그래도 실적의 하반기에는 좀 기대감들을 좀 가져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현재 지금 찬바람이 불고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좀 추워지는 이 시점에서도 무언가 불확실성이 좀 남아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와 더불어서 레거시 반도체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에서 놓고 봤었을 때 상당히 부분들이 문제가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파운드리 쪽에서에 대한 물량 수급도 제대로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관련된 내용들 뉴스들이 계속 지금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차세대 칩을 만드는 회사들조차도 TSMC에다가 파운드리 물량을 좀 넘겨준다라는 뉴스들이 좀 나오면서 상당히 좀 불확실한 내용들 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해외를 중심으로 해서 인력 감축 얘기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고 여전히 AI와 스마트폰에 대한 실적 부분들도 굉장히 좀 감소가 되고 있는 이러한 다양한, 그러니까 좋은 점보다는 지금 나쁜 점들만 부각이 되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뭐 일제히 불식시켜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실적으로 보여주는 방법 말고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다음 주에 예상 실적에서 시장에서 어떻게 되는지를 좀 판단을 좀 내리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한 가지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게 되면 최근에 젠슨항이 한 2-3개월 정도 대외 활동 많이 안 했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한 근래에 들어서 한 2번, 3번 정도 언론에서 크게 부각이 됐던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AI에 대한 문제점들, 수익성에 대한 문제점들이 나오고 여전히 블랙엘에 대한 문제점들이 나왔었을 때 그때 젠슨항이 바로 언론에 나와가지고 전혀 문제 없다. 그리고 AI 앞으로 우리 뭐 괜찮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들이고 수익성에 있어서도 문제가 없다라는 정말 적극적인 시장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해줬었던 부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 이 삼성전자 지금 이 문제점 나온 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언론적,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나왔던 것들은 뭐 한 3-4개월 정도가 가장 극단적으로 좀 많이 나왔던 상황들이긴 하지만 사실은 이미 시장에서 문제점들을 얘기를 했던 것들이 올해 초서부터 얘기가 나왔었던 상황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삼성전자는 이렇다 할 시장과의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안 해주고 있는 게 오히려 이러한 불안감들, 이러한 이제 뭔가 시장에서에 대한 신뢰감들을 많이 잃어버렸던 이러한 부분들을 또 증폭시키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예상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삼성전자에서 뭔가 확신에 가까운 얘기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시장에서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코멘트를 좀 달아주는 게 네. 주가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다음 주죠, 화요일인데 이제 속보 3분기 실적에 대한 속보치가 먼저 나올 예정입니다. 일단 9월 수출 실적을 보면 반도체가 사상 최대 실적이었어요. 이걸 보면 사실 모건 스탠리가 보고서를 통해 얘기했던 반도체 겨울이란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맞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삼성전자를 둘러싼 왜 자꾸 배드 뉴스들만 이렇게 부각이 되는 걸까? 사실 삼성전자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를 다 포함해서 주변에서 계속 삼성전자 걱정이야 지금 이 모양새거든요. 반 소장님. 예, 이제 프레젠테이션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네. 예, 너무 이게 지금 워낙 그 부정적인 내용들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앞서 이제 대표님께서 얘기를 하셨던 그 이제는 좀 그 경영진들이 나와가지고 전형적으로 삼성전자에 대한 공격적인 좀 어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계속 리포트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은 누가 산업적으로 아무리 저가라고 하더라도 사고 싶을까요? 사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죠.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은 이제는 그 컨퍼런스 콜이도 뭘 통해서 지금 대외적으로 좀 내용이 나와야 될 때가 됐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삼성전자가 6만 원 아래로 이탈을 한 거는 뭐 밤 사이에 그 미국 쪽에 뭐 반도체 쪽에 그 좀 빠져서 이것도 영향이 될 수 있고 네. 지정 확정 리스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영향이 될 수 있는데 모건 스테인리가 이전에 그 목표가 하향 조정이 나왔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엔 맥커리 쪽에서 나왔습니다. 네. 맥커리 쪽에서 나왔는데 목표 주가를 기존 12만 5천 원에서 6만 4천 원으로 하향 조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반토막을 내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영향도 좀 같이 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목표 주가를 반토막 낼 정도의 의견을 낼 정도면은 지금은 그 삼성전자에서도 공격적으로 좀 어필을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네들 뭐해?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너네들이 지금 잘 하고 있고 수치가 나올 거는 알고는 있는데 왜 앞으로에 대한 발전이든 비전이든 그런 내용들을 안 하고 있어? 그거에 대해서 좀 약간 퀘스천 마크를 많이 달아놓은 것 같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는 지금은 삼성전자 측에서도 좀 엔비디아에 대한 납품이든 뭐든 좀 해소될 만한 얘기들은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 또 지난번처럼 비슷한 얘기를 하면은 반응은 시원치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필요한 얘기들을 뭐 지금 뭐 진행이 되고 있다 아니면은 아직 잘 안 되고 있다 이 내용들을 좀 명확하게 좀 표출을 한다 하면은 네. 오히려 그때는 삼성전자가 3분기 실적 이후로 그 컨퍼런스 콜 이후로는 좀 분위기가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 좀 아쉬운 게 있다 한다면은 그 대면적으로 그 삼성전자의 내용을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의 얘기를 통해서 알아야 되는 거지. 지금은 우리가 쉽게 뭐 짐작해서 여기서 안 돼, 이거를 논할 수는 없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대해서 만약에 삼성전자를 투자를 하신다 하면은 오히려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기간별로 모아가시는 게 가장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네. 모건 스탠리 보고서에 이어서 맥쿼리 또 삼성전자에 대해서 뭐 투자 의견도 중립으로 하향을 했고 목표 주가도 지금 절반 반토막을 냈는데
맥커리 보고서 내용을 보신 분들은 동의가 되십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저희와 함께 이 토론을 좀 같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맥커리 보고서 중에 저는 눈에 띄었던 게 그거예요. D램 분야에서도 삼성전자가 1위 자리 타이틀을 내놓을 수 있다. 과연 이게 합당한 전망인가라는 의문을 갖게 됐는데 본부장님. 네, 일단 규모 경제에 있는 산업에서 1, 2, 3위 순위를 바꾸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산업이면 사실 뭐 1위 탈환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는데 규모 경제로 투자력에서 이게 다 갈리는 거거든요. 근데 삼성전자가 월등히 많은 투자력과 그다음 캐파와 이런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원가 경쟁력에서는 절대 지진 않을 거고요. 그러니까 마이크론이 지금 실적이 어느 정도 이 정도 나왔다라면 저는 논리가 삼성전자 실적은 더 잘 나온다는 당연한 논리인데 이제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게 이번 실적 발표 때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었던데 제가 봤을 때는 비메모리 쪽의 적자에서 이게 충당금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번에 안 들어온다면 이게 한 1.5조에서 1조까지 이게 빠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서 숫자가 좀 달라진다. 근데 충당금 환입이기 때문에 이게 실제 삼성전자 펀더멘털 자체에 뭐가 문제가 생겨나 그런 건 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따지면 사실 맥커리의 리포트는 사실 계속 얘기 드리지만 외국계 증권사 리포트가 항상 맞지는 않는다는 거. 그리고 그들도 똑같이 영업합니다. 제가 예전에 연기금 다닐 때 외국계 증권사들 많이 와가지고 이거 네. 많이 했어요, 저한테도. 근데 그렇게 따지면 다 똑같은 곳이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다를 수 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오늘 조금 추가로 안 좋았던 거는 이제 중국에서 이제 반도체 납품 안 되면 어떻게 하냐, HBM 관련해서 엔비디아 칩을 이제 수입하지 말라 이렇게 나왔다는데 저는 이제 삼성이 기대했던 거는 사실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었거든요.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딱 나오면 그동안 사실상 뭐 D램 공급 과잉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서 이게 좀 올라가는지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왜냐 중국의 공장이 네. 다시 돌아가니까. 네, 돌아가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었는데 이게 좀 안 되는 거 아니냐 약간의 실망감이 좀 같이 섞였다. 약간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마이크론 실적 발표 나올 때도 계속 얘기 드렸지만 삼성전자를 지금 당장 들어가서 고생할 필요는 전혀 없다. 그냥 저는 이번에 볼 때 레거시랑 HBM 좀 나눠서 봤을 때 레거시 쪽은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부품 소부장을 보시되 전 사실 부품주에서 소부장을 보시되 여기서 레거시 아닌 HBM 쪽으로 그냥 보는 게 현재 납품 열심히 잘 하고 있는 SK하이닉스 양들 많이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계속 보는 게 차라리 낫지 않나. 네. 약간 이렇게 좀 생각하고 오늘 주가도 그쪽 부분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다. 그래서 HPSP나 뭐 이런 종목들 그나마 많이 안 빠졌기 때문에 오히려 올랐던 종목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 보기보다는 차라리 소부장 쪽을 그냥 열심히 잘 보시는 게 낫다. 이렇게 좀 얘기 드립니다. 확인을 좀 해보죠. 이제 남은 우리가 예. 삼성전자에서 확인을 해야 될 게 뭐가 있냐. 일단 엔비디아 지긋지긋한 엔비디아 콜 테스트 언제 통과할 것이냐 이거 확인해야 되죠. 다음 주에 발표되는 3분기 실적을 통해서 예. 지금 반도체 업황이 어느 정도 단계에 있는지를 저희가 가늠을 해볼 수 있죠. 이런 것들이 만약 해소가 된다면 예. 지금의 주가 수준이 정말 저가라고 판단돼서 적극적인 매수에 돌입해 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사실은 우리 평론가께서 저한테 이 질문을 안 해주셨으면 제가 중간에 껴서라도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었었던. 제가 정확하게 네. 찔렀군요. 그러니까 이게 시청자분들께서 되게 우리 손님도 그렇고 부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 삼성전자 얘기를 할 때 되게 모호한 얘기들만을 사실은 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다음 주에 확인을 한번 해보자라는 관점으로 얘기를 한 건데 사실은 지금 가격대는 저는 매력적인 가격대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선결 조건 자체가 어떤 부분이냐면 HBM의 밸류체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라는 관점이고요. 그리고 여전히 HBM 가격 자체가 빠지지 않는 거를 시장에서는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 그와 더불어서 이제 D램에 대한 가격 부분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었을 때 지금 가격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되면은 3분기 실적이 설령 좋지 않게 나온다 하더라도 과거의 삼성전자 실적 발표의 전반적인 그 틀을 좀 보시게 되면 실적이 좋게 나오게 되면 오히려 주가가 빠져요. 근데 실적이 너무 안 좋게 나오게 되면 오히려 저점을 찍었다라고 인식을 하면서 시장에서는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들어올리는 경우들이 상당히 좀 많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었을 때 지금 구간은 오히려 매수로서 대응을 하시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맞지 않겠느냐라는 관점이고요. 다만 내가 시장에 참여를 해서 고수익을 내야 되겠어라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삼성전자는 사실은 해당될 사항은 없죠. 근데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분위기로 놓고 봤었을 때 삼성전자가 올라와야지만 외국계도 외국인 자금도 당연히 삼성전자 사로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그렇다고 되면은 차후에 삼성전자가 기조적으로 우리가 올 여름에 봤었던 8만 원대 될 거냐, 9만 원대 될 거냐, 10만 원대 될 거냐 이런 부분들까지 확인을 해야 된다고 하게 되면 이제 다음 스텝은 경기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빅컷을 단행한 이후에 계속적으로 지금 경기 지표들을 확인을 하면서 가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었을 때 미국 쪽에서 이 빅컷을 용인할 수 있을 만한, 그러니까 빅컷에 대한 시장에서 용인해 줄 수 있을 만한 경기 지표들을 확인하지 못한다고 하게 되면은 다우도 마찬가지고 S&P도 마찬가지고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조정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또 삼성전자는 또 영향을 받을 수 있거든요. 네. 그렇다고 되면 삼성전자는 단순하게 우리가 지금 HBM, 뭐 레거시 반도체 실적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 실적이 반영되고 나서 일정 수준에 대한 리바운딩 나온 이후에는 오히려 미국의 경기에 조금 더 연동되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들의 토론에 같이 우리 경주마 시청자분들께서 참여를 해주고 계십니다. 의견 조금만 소개해 드릴게요.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는데 척하니 알아들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해외 사업부에 대한 인력 감축에 대한 부분을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삼성전자 지금 주가 오늘 빠진 게 중동 전쟁하고 관계가 없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 예전에 삼성전자 주가에 프리미엄을 붙었던 게 파운드리 1이라는 이제 비전을 제시해서 프리미엄 붙었었는데 지금 그게 안 되니까 HPM으로 이제 전환된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을 주신 분들도 있고요. 이게 되게 뼈 아픈데요. 외국인이 계속 삼성전자 주식 팔고 있지 않냐. 내가 들어갈 이유는 모르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수급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파는 거를 언제까지 개인들이 받아줄 수 있느냐 이것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8월달 중순 이후서부터 거래량과 거래 대금을 보시게 되면 굉장히 눈에 띄게 확 줄어드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외국인과 기관이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이 3천억 건 가량 지금 매도를 했는데 그게 네. 거의 대부분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입니다. 근데 왜 개인들만이 지금 받아주고 있는데 개인들이 어느 수준까지 이 물량들을 좀 받아줄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오늘 아마 삼성전자와 관련해 가지고 리포트 쓴 증권사가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기조적인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되면 제가 해드렸던 이야기들하고 플러스 알파가 붙는 게 뭐냐면 개인들이 언제까지 받아줄 수 있을 것인가 이거에 대한 의문점을 시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유튜브에 계시는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달아주시는 이 댓글들 자체가 거의 시장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다 알고 계시는 거다라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BM도 지금 속 시원하게 성과가 나오는 게 없고 파운드리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삼성전자 주가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겠냐. 냉정하네요. 정말 아픈 지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좀 의견을 덧붙여 주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네. 삼성전자가 개인이 이제 팔면 그때가 올라간 타임이 아닌가.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 너무 지금 삼성전자에 매수에 너무 목매지 마시고 네. 일단 오늘 기관이 추가로 더 팔았거든요. 기관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더 팔았어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안 팔면 기관이 파는데 외국인이 파는 것도 사실 임계치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지금 뭐 9조 원, 8조 원 넘어가기 시작했는데 언제까지 계속 팔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개인 투자자분들이 안 사잖아요. 그러면 그때가 반등 타이밍이다. 근데 그걸 우리가 바닥을 굳이 들어가서 잡을 필요는 없다. 남이 바닥 잡아주고 올라오는 중간부터 발목부터 보면 되는데 굳이 이제 그런 걸 너무 많이 신경 안 써도 된다. 저는 약간 그렇게 좀 결론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삼성전자 이야기는 저희가 계속하게 될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서 가름을 하겠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여러 대선 이슈도 있지만 주말 사이에 좀 시끄러웠던 문제 하나 짚어볼까요? 미국 동부 해안 일대, 남부까지 합쳐서 동남부 해안 일대 항만들이 지금 전면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의 항만들이 물류를 더 이상 하지 않아요.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냐? 반세기 만에 지금 전면 파업인데 경제적 손실 더하기 물가에까지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은 연말 쇼핑 성수기에 진입하는 시기인데 이 시기에 지금 미국 물류의 절반 정도가 지금 마비가 될 수 있다. 이런 소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한테, 우리 시장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어떤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개괄적인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반 소장님. 예, 뭐 먼저 그 몇 주 이상 계속 지속될 경우에 뭐 인플레이션 재점화에 따른 AP 통신이 좀 얘기가 나왔고요. 그렇게 되면은 뭐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 못하겠죠. 그리고 운임 지수에 따른 뭐 상승이 예측될 수 있다 해서 해운 운임 관련된 종목들을 또 예측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정확하게 좀 제가 말씀드리기 좀 애매하긴 하지만은 최근 하향 안정세를 계속 좀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8월 23일 부터 6주 연속 하락세를 계속 좀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 기준으로 2135포인트를 보였는데 7월 5일 때 이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3,733포인트였습니다. 근데 엄청 많이 내려갔죠. 그때 당시 때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렇게까지 올라갔던 이력이 무슨 이력이 있었냐면 미중 간의 갈등이 부각되면서 관세를 이제 중국 쪽에 매기다 보니까 그걸 통해서 중국이 밀어내기 수출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임 지수가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3,733포인트까지 찍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지금 끝난 상황이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2,135포인트라면은 이전 그 7월 5일만큼 3,000포인트 이상 올라가기는 저는 쉽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는 이번 내용은 좀 더 체크는 해봐야 되긴 하겠지만은 운임 지수에 따른 뭐 가파른 상승세 이걸 예측하기엔 좀 지금 시기는 어려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미주 동안 쪽에 그러니까 이 FEU라고 하는데 이쪽에 대해서는 지금 860달러 내렸고 미주 서한 쪽에 대해서는 489달러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지중해 노선의 경우에는 410달러를 내렸었고 유럽 노선의 경우에도 342달러 하락을 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운임 지수에 대해서 변동성이 물론 이제 파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됐을 때 그때 영향을 미칠 수 있긴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그 별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지 않다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산자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우리나라 미 동부 지역으로 수출하는 우리 수출 기업 등에 대해서 이번 파업 가능성에 대비해서 동부 지역 일부 수출 물품의 조기 선적 항로를 미 동부에서 서한 지역으로 좀 추진을 해왔던 이력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는 여기에 대해서 동부 파업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은 아직까지는 없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지만 주가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네. 주가적인 측면과 이번 이슈에 대해서는 좀 약간은 나눠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조금 길게 만약에 파업이 장기화됐을 경우는 되게 우려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미국 물류 파업, 항만 파업 어떤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본부장님? 네, 일단 뭐 10월 1일부터 파업하는데 이게 사업 인원 4만 5천 명이고 뭐 텍사스에서 메인 주까지 36개 항구인데 일단 미국 해운 연합이 제시한 게 50% 이상이에요. 근데 원래 노조에서 77% 얘기했다가 61%까지 후퇴했습니다. 차이는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타결될 가능성도 전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고 파업이 있는데 길지 않을 것이다. 네, 그러니까 갭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 현재. 근데 그럴 만해요. 저는 이제 이 노조분들이 그럴 만한 게 아니 그 서부 해안 대비 동부 해안 그 운임비 보니까 차이가 엄청 많이 납니다. 서부가 더 많이 받나요? 네, 훨씬 많이 받습니다. 억울하겠네요, 동북분들이.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이게 뭐 물가 상승분보다는 덜 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는데 이게 장기화되면 왜 문제냐? 이게 소비 시즌, 미국 소비 시즌이 이제 다 11월 이후에 몰려 있는데 네. 그럼 이제 10월부터 땡겨와서 다 쌓아놔야 되는데 그 물량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 그럼 이제 장기화됐을 때 해운 운임은 폭등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 근데 이게 장기화될 가능성이 현재까지는 없는데 그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서 이게 장기화된다 싶으시면 사실 이게 상당히 문제가 좀 심각할 수는 있다. 이걸 좀 여러분 캐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예전에 이게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 파업했을 때 이 수치가 좀 중요하거든요. 그 작년 9월에 전미자동차협회에서 일시적으로 파업했는데 그때 고용 쇼크 났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제조업 쪽에서 35만 개 일자리가 사라져 버렸는데 네. 요게 이제 만약에 본격화된 게 장기화되는 게 10월 중순 말로 보고 있는데 그럼 이제 11월 고용 지표가 안 좋을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네. 또 이 부분이 또 이제 금리나 좀 약간 맞물릴 가능성이 좀 있다. 여기까지 좀 같이 좀 보셔야 될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파업의 기간이 많은 것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겠군요. 지금 당장은 아마 우리도 이 시간대에 이 파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바이든 행정부는 지금 잠 못 잘 겁니다. 그렇겠죠. 대선이 또 얼마 안 남아서 갑자기 또 그 집권당 입장에서는 이걸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하면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네, 악재가 될 수 있게. 예, 일단은 뭐 장기화가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연말이라는 이 시즌적인 부분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뭐 곡물 가격 올라갈 거고요, 석탄 가격 올라갈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었을 때 다시 한번 우리 인플레이션을 야기시킬 수 있는 문제로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지금 제조업 경기가 50 미만에서 움직이고 있죠. 뭐 그렇다고 되면은 자연스럽게 미국 경기도나 속도를 빠르게 전개를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뭐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파업에 대해서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지만 전 세계도 마찬가지로 좀 잘 노려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러한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고 앞서 우리 본부장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용 지표에도 좀 굉장히 좀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되면은 파월 의장이 분명히 움직이긴 할 거예요. 그러니까 50bp를 하면서 우리가 추후 지표를 보면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계속 해왔던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경기 지표들이 나오게 되면 우리가 지금 B컷 이후에 또 B컷까지 기대를 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번 주 우리가 쉬는 동안에 파월 의장의 연설을 좀 보시게 되면 B컷까지는 아니고 0.25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들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되면은 주가에 대한 하락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나오면서 연준이 다시 B컷에 대한 가능성들을 열어둔 상황들이기 때문에 물론 하반 경직성을 보여줄 수 있는 이벤트로서는 작용을 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그 하반 경직성을 보는 시점에서 놓고 봤었을 때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놓고 봤었을 때 그냥 주식 쪽으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하게 되면 굉장히 좀 필요한 그런 상황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미 대선 아까 잠깐 얘기를 해드리긴 했지만 지금 트럼프 대선 후보가 지금 걸고 나오고 있는 것들이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전쟁 들고 나오고 있죠. 네. 그렇다고 되면 여기서 지금 한번 파업이 이게 지금 6월 달서부터 얘기가 나왔었던 부분들인데 지금 현재 파업 때까지 계속 질질질 끌고 온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은 해리스 대선 후보 입장에서 놓고 봤었을 때는 굉장히 큰 아킬레스건으로 작용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바이든 행정부가 이러한 상황들을 알고 있겠죠. 당연히 알고 있을 거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빠르게 진압하기 위한 뭔가 뭐 묘수로 좀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단순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운임 가격, 해운 운임 가격이 지금 오르잖아요. 그럼 해운주들에 대한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접근은 가능할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가능한데 저는 일단 그 중에서도 사실 이제 보통 사람들이 좀 보실 때 뭐 LNG 쪽 아니면은 에너지 쪽, 벌크 탱커 뭐 이쪽 보고 계시는데 저는 이런 부분도 좀 괜찮다고 보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저는 해운주 보실 때 실적이 좀 괜찮은 걸 같이 보시는 게 차라리 낫다. 저 그래서 오히려 그냥 KSS 해운이나 이런 종목들은 이제 사실 암모니아 유일한 운임하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고 이런 부분 그러니까 미국 동부 항만 파업 그다음에 현재 전쟁 이슈 이 이슈를 가지고 해운주를 아무거나 막 한다기보다는 거기에서 조금 약간 실적 괜찮은 것들 위주로 크게 빠졌을 때 크게 타격이 없는 종목도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차라리 낫지 않나. 그래서 저는 그쪽으로 좀 여러분들 좀 트레이딩 전략으로 좀 보시면은 좀 더 괜찮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10월의 첫 거래일이었습니다. 이제 10월 증시가 우리한테 펼쳐졌죠. 어떨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9월 증시가 워낙 암울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부침을 겪었기 때문에 10월 증시는 좀 반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9월에 우리가 맞닥뜨렸던 여러 불확실성이 사실 많이 해소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10월 증시를 좀 기대를 갖고 봐도 되지 않을까? 희망 회로를 돌려봐도 되지 않을까? 반 소장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아마 제가 한 지난달인가요? 그때 얘기했을 때 10월 중순까지는 별 반응이 없을 수 있습니다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 의견에는 아직까지 계속 좀 유효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결국 이제 휴일이 껴있는 게 가장 좀 문제이긴 합니다. 근데 예, 쉴 때 쉬는 게 제일 좋겠죠. 그래서 너무 이게 주식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잠깐은 좀 여유를 갖고 잠깐 쉬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뭐 끝나면 내일 이제 휴장이고요. 그 다음 때 또 빅 이벤트일 수도 있는데 민주당 금투세에 대해서 4일 그러니까 금요일 때 의원총회가 좀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정이 돼 있죠. 예, 이게 지금 만약에 여기에서 또 결론을 못 내리면은 좀 심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7일부터 국정감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게 또 지지부진하게 또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은 정책은 결국 타이밍인데 4일 때 좀 어느 정도 이게 좀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보고 난 다음에 9일대 휴장 이후에 그 관련된 부분들을 확인하고 그때 접근해도 늦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지금은 이게 만약에 해결되지 않으면은 투자자들이 나중에 뭐 해결이 되겠지만 투자자들이 지쳐서 국내 증시에 관심이 부정적으로 계속 좀 연출될 수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좀 정부 쪽에서 빨리 어떻게 좀 해결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게 해결이 되면은 지금 오늘 주제로 해운 얘기도 했고요. 지정학적 리스크 얘기했고요. 물론 이제 삼성전자까지 얘기를 했지만은 다음 문제가 이제 미국 대선도 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10월 중순으로 넘어간다? 그럼 미국 대선 이전까지 다양한 버라이어티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 부각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11월 이후 때까지도 분위기가 좋지 못하게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이것까지는 좀 같이 좀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만약에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논하신다 한다면은 테슬라 로보택시, 그러니까 자율주행 관련된 섹터는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가장 지금 빅 이슈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위고비가 국내에 이제 상륙을 하느냐. 이게 지금 10월 중순에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율주행과 비만 치료제는 트레이딩 관점을 유의하고 나머지는 좀 느긋하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좀 느긋하게 너무 하루하루 울고 웃지 말고 느긋하게 좀 시장을 바라보자. 라는 거에 내포는 네.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것 같고요. 예. 최 대표님. 우리가 지금 큰 주제를 지금 3개 얘기를 했죠. 네. 이 3개가 다 안 좋은 내용이에요. 좋은 얘기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네. 좋은 얘기 이제 해야죠. 중국입니다. 왜 중국을 우리가 빼놓고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항생만 하더라도 벌써 5%가 올랐습니다. 네. 지수가 우리나라하고 하락 기준으로 YTD 기준으로 1, 2위를 다퉜던 국가가 중국, 상해, 우리나라였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단 일주일, 2주일 만에 다 역전시켜 버렸어요. 그런 부분에서 놓고 봤었을 때 왜 우리나라가 연휴가 들어가기 전에 중국 증시 급등, 일본 증시 하락을 했었을 때 우리나라 일본 증시 따라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내부적으로 투심 자체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일본 증시를 따라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데이터를 좀 놓고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 수출 국가 1, 2위가 미국하고 중국입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중국이 어찌됐든 전향적으로 지금 지준율도 인하시키고 지준율 이후에 2차, 3차까지 대기를 하고 있는 이런 정책들을 만들어내주고 있다는 부분들은 그냥 우리가 뭐 죽어라 시장이 안 좋아도 옆 나라는 중국은 괜찮거든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 우리나라 기준으로 놓고 봤었을 때 분명히 기회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화학주들이라든지 철강주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연초에 보시게 되면 뭐 안 봤던 섹터거든요. 네. 근데 최근 들어서 화학업종에 대한 강세 흐름들 당연히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고 철강업종 당연히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고 다시 한번 중국 소비와 관련된 내용들 다시 긍정적으로 좀 전환되면서 관련 종목군들 움직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해운업종 우리가 전 시간에는 그러니까 전 이제 주제에서는 굉장히 안 좋게 얘기를 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해운주들도 지금서부터는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상품 가격 보시게 되면은 철광석 가격에 대한 강세 흐름들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네. 그렇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벌크선에 대한 운임이라든지 그리고 중국 쪽으로 들어가고 수출이 나오는 물동량에 대한 변화들도 같이 나올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우리가 항만 파업으로 인해서 해운주를 테마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들보다는 오히려 산업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그런 산업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상황들이어서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는 중국과 관련해 가지고 뭔가 전환되는 이러한 분위기에 분명히 기회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10월달 뭐 실적 부분들로 인해서 약간의 변동성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네.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는 우상향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두시면서 대응을 한번 해보자라고 전략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상향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보자. 그 반전의 포인트는 중국이 될 예. 것이다. 최영동 대표님 의견이었고요. 본부장님. 이렇게 두 분에게 약간 중첩은 되는데 약간 조금 다르기도 한데요. 일단 정책 타이밍 얘기하셨는데 저는 정말 동의하는 게 중국 공상단도 저렇게 정책 타이밍 잘 맞춰가지고 저렇게 잘 어울리는데 우리나라는 무슨 밸류업, 금투세 뭐 하나 타이밍 맞춰서 하는 게 없어요. 저는 이거 보면서 아니 우리가 민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왜 이렇게 북한 공상단보다 못하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약간 좀 회의감이 좀 들고요. 근데 다만 이게 이번에 분명히 해결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전제로 중국 얘기도 어느 정도 조금 약간 동의는 하는데 저는 이제 중국 국경절 소비 데이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결판 안 나면 11월 관군제까지 데이터 보면 될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사람들이 일단 정책 신뢰감을 잃었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그래서 호주머니에 쉽게 돈이 나올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만 그 기대감이 10월은 존재하고 10월은 분명히 그런 기대감에서 많이 올라왔던 달입니다. 그래서 저는 10월 역시 저는 10월을 강세장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다만 강세장으로 빌드업하는 이유가 뭐냐면
11월 전후에 좀 급락장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강세로 좀 올려놓고 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시면서 좀 트레이딩 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저희가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10월 증시 여러분 어떻게 펼쳐질 것 같습니까? 상황만 짚어볼게요. 중동 전쟁 위기 분명히 고조되고 있죠. 자, 이런 가운데 미국은 지난달부터 금리를 내리면서 피봇을 시작했고요. 중국, 저희 방금 얘기했죠. 경기 부양에 이제 팔을 걷어붙이는 모양새고요. 일본은 새 내각이 출범을 했고요. 자, 국내로 돌아볼까요? 금투세 어떻게든 이달에 결론이 날 것 같죠? 자, 결론이 뭡니까? 이런 경제 환경의 변화가 우리 주변에서 지금 동시다발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점 아니겠습니까? 증시의 변동성을 키울 요인이 분명히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또 다른 기회가 되기도 하겠죠. 자, 경주마와 함께 냉정한 진단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